일요일이 되어 클레어리 집안 사람들이 성당에 갈 때면 매기는 큰 오빠인 프랭크와 집에 남아서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며 보냈다. 패드라이 클레어리는 어린 아이들은 자기 집 말고는 어떠한 곳이라도 가면 안 된다는 규칙을 고집했고 그의 규칙은 성당에 가는 일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매기가 학교에 들어가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으리라고 믿어지게 될 때 성당에도 갈 수 있었다. 일요일 아침만 되면 식구들은 낡은 마차에 올라탔고 그녀를 돌봐주라는 임무를 맡은 오빠는 미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무척 다행으로 여기는 듯 했다. 패디에게는 종교가 그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한 부분이었다. 천주교 신자였던 그는 휘이와 결혼할 때에 난처했었다. 왜냐하면 성공의 신자였던 휘이는 패디를 위해 자기의 종교를 버릴 수는 있으나 그의 종교를 따르지는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휘이의 친정인 암스트롱 집안은 완벽한 성공의 혈통의 가문이었으며 패디는 아일랜드 출신의 무일푼 이주민이었다. 암스트롱 집안은 오래전부터 뉴질랜드에서 살아왔으며 암스트롱 가문의 입장에서 보면 휘이는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남자와 결혼한 셈이었다. 왜냐하면 1860년부터 암스트롱 집안은 식민지의 귀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1880년에 태어난 휘오나는 15명의 형제들 중에 유일한 딸이었다. 휘이는 어린 시절에 경험한 근엄한 신교 예식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하여는 절대로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패디의 종교적인 신념들을 감수했으며 그와 함께 미사에도 참석하였고 아이들이 천주교의 하나님만 믿도록 보살펴 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절대로 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를 하기 전에 감사 기도나 잠자기 전의 기도나 날마다 행하는 성사 등에는 세심한 배려를 보이지 않았다. 바브, 제크, 휴이 그리고 스튜가 앞문에서 허둥거리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이에 휘이는 낡은 책가방 속에 잼 샌드위치, 점심을 넣어 매기에게 주고는 그녀를 문 밖으로 밀어냈다. 가자, 매기 지각하겠어. 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바브가 소리질렀다. 매기는 뛰어서 오빠들의 뒤를 따라갔다. 바브는 항상 가죽 책가방을 등에 매지 않고 머리 위에 균형을 잡아 이고 학교로 가곤 했다. 그들은 서로 손잡고 꽃들이 잔뜩 피어있는 풀밭길을 뛰어갔다. 클레어리의 집에서부터 와하인까지는 5마일의 거리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전봇대들을 매기가 보았을 때쯤에는 그녀의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양말이 벗겨져 내려와 있었다. 이리 와, 매기 여기서부터는 내가 또 업어다 주마. 바브는 동생들이 행여 자기의 마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할까 싶어 동생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매기는 그의 등으로 기어 올라가서 두 다리로 그의 허리를 감을 수 있을 만큼 몸을 끌어올리고는 그의 깡마른 어깨에 황홀하게 머리를 얹었다. 이제야 그녀는 와하인을 편안하게 둘러보게 되었다. 그러나 별로 구경할 것도 없었다. 큰 마을보다는 조금 나은 와하인은 파르르 가운데 깐 도로의 양쪽에 펼쳐져 있었다. 눈에 띄는 가장 큰 건물은 호텔이었는데 2층으로 되어 있었으며 차양이 쳐져 있었고 하수도를 따라 차양을 받쳐주는 기둥들이 늘어서 있었다. 다음으로 큰 건물은 백화점이었는데 역시 그늘을 들이우는 차양이 쳐져 있었고 다닥다닥 난 창문들 밑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길다란 나무 벤치 2개가 마련되어 있었다. 다른 건물들은 모두 갈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으며 공립학교와 성공회 교회는 성심수도원 맞은편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다. 클레어리 집 아이들이 백화점 앞을 서둘러 지나려니까 성당의 종이 울렸고 뒤이어 공립학교 앞에 말뚝에 매단 커다란 종이 더 크게 울렸다. 바브는 뛰기 시작했다. 그들이 자갈이 깔린 마당에 들어서니 50명쯤 되는 아이들이 자기 키보다도 큰 버드나무 채찍을 휘두르는 몸집이 왜소한 수녀의 앞에 줄을 지어 늘어서 있었다. 바브는 상황을 짐작하고는 아이들이 늘어선 줄에서 떨어진 한쪽 옆으로 동생을 끌고 가서는 회초리를 응시하며 조용히 섰다. 성심 수도원은 2층이었지만 길에서 울타리 뒤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를 않았다. 그곳을 관장하는 자비 수녀회의 세 수녀들은 집안일을 돌보며 남의 눈에는 절대로 띄지 않는 네 번째 수녀와 함께 위층에서 살았으며 아래층에는 공부를 가르치는 커다란 방이 셋 있었다. 넙직하고 그늘이 지는 베란다가 직사각형 건물의 사방을 돌아가며 있었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아이들은 노는 시간이나 점심때 그곳에서 단정하게 앉아 있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지만 해가 나는 날에는 누구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줄을 지어선 아이들의 숨죽인 코웃음 소리를 못 들은 채하면서 바브와 그의 동생들은 깡통 소리를 내는 피아노로 캐더린 수녀가 꿍꽝거리며 연주하는 아우리 어버이들의 신앙 소리에 맞춰서 학생들이 안으로 행진에 들어가는 동안 꼼짝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마지막 아이가 사라진 다음에야 아가타 수녀는 그녀의 거만한 자세를 누그러뜨리고 묵직한 사지 스커트로 길에 깐 자갈을 위풍도 당당하게 옆으로 쓸어내며 클레어리 아이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다. 여지껏 수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매기는 그녀를 보고 저절로 입이 벌어졌다. 아주 새까만 여러 겹의 옷과 두드러지게 대조를 이루는 아가타 수녀의 얼굴과 두 손, 하얗고 빳빳하게 연결된 쇄골이에 매달린 나무 묵주 구슬들의 굽다란 끈 등은 매기에겐 참으로 희한한 광경처럼 보였다. 아가타 수녀의 얼굴은 머리의 앞쪽 가운데 부분을 표구라도 한 듯이 둘러싼 고깔의 칼날 같은 가장자리에 눌려 괴이한 모습이었고 얼굴의 피부는 너무나 열심히 씻은 탓인지 붉은 빛을 띠었으며 고깔에 무자비하게 눌려 이중으로 접힌 그녀의 턱에는 짧은 털들이 제멋대로 나 있었다. 그녀의 연푸른 빛에 가혹한 두 눈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로버트 바브는 로버트의 애칭임 클레어리 왜 지각을 했나요? 아가타 수녀는 아일랜드 풍의 그녀 특유의 멋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수녀님. 바브는 뻣뻣하게 대답하면서 파랗고 초록빛인 눈을 파르르 떨리는 회초리의 끝에 계속 고정시켰다. 왜 지각을 했어요? 그녀가 다시 말했다. 미안합니다 수녀님. 오늘은 새학기 첫날 아침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로버트만큼은 제 시간에 오겠거니 생각했어요. 매기는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이렇게 소리 질렀다. 아, 수녀님 그건 제 탓이에요. 아가타 수녀의 연푸른빛 눈은 바브에게서 매기에게로 옮겨졌다. 아가타 수녀는 선생들과 학생들 사이에 영구히 지속되는 처절한 결투에서 첫 번째 행동 규범인 절대로 속마음을 스스로 털어놓지 말라는 규칙을 깨뜨리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순수한 솔직함을 지니고 올려다보며 서 있는 매기를 보면서 그녀의 영혼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는 듯 싶었다. 그게 어째서 내 탓이지? 그녀는 매기가 여지껏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차가운 어조로 물었다. 사실은 제가 식탁에다 온통 토해놓아서 속옷을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씻어주시고 옷을 갈아입히느라고 지각을 했어요. 매기는 사실대로 설명을 했다. 아가타 수녀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그녀의 입은 잔뜩 감겨진 용수철처럼 팽팽해졌으며 회초리의 끝이 저절로 한두 뼘쯤 수그러졌다. 이엔 누구죠? 그녀는 질문의 대상이 특별히 추악하고 처음 보는 어떤 종류의 벌레이기라도 한 듯 딱딱거렸다. 죄송합니다. 수녀님, 누이 동생입니다. 그렇다면 로버트, 참된 신사숙녀라면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있음을 앞으로 이 아이한테 납득시켜줘요. 점잖은 집안 아이들이라면 말해주지 않아도 알게 되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속에 입는 것들의 이름은 무엇이라도 절대로 입에 올리면 못 써요. 모두들 손을 내밀어요. 하지만 수녀님, 그건 다 제 잘못이에요. 매기는 오빠들이 집에서 그러는 것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두 손을 내밀면서 울어댔다. 조용히 해요. 매기에게로 얼굴을 돌리면서 아가타 수녀가 화를 냈다.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건 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 같이 늦었으니 모두 벌을 받아야만 해요. 그녀는 쌀쌀맞게 벌칙을 선언하였다. 겁에 질린 매기는 바브의 꼿꼿한 두 손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눈이 거의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휙 소리를 내며 내려오는 회초리와 부드럽 고연한 손바닥의 한가운데에 날카롭게 상처가 나는 것을 보았다. 아가타 수녀의 겨냥은 완벽했다. 바브의 다른 쪽 손에 세 대를 더 때리고 난 다음에 그녀는 다음 차례인 제크에게로 향했다. 바브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거나 움직이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맞은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으며 말이 없고 착한 스투까지도 그랬다. 그녀의 손 위로 치켜 올라가는 회초리의 움직임을 따라가던 매기의 눈은 저절로 감겨져서 내려치는 회초리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고통은 굉장한 폭발과 같은 것이어서 살이 저미고 에이다 못해 뼛속까지 아픈 것 같았다. 통증이 쓰라리게 온몸에 퍼지고 있는 동안 다시 회초리가 날아왔다. 그녀는 울기에는 너무나 자존심이 강하고 부끄러워서 그리고 처벌에 대하여 너무나 화가 나고
격분해서 눈을 뜨고 아가타 수녀를 쳐다보지는 못하고 이빨로 아랫입술을 꼭 깨물 뿐이었는데 비록 아가타 수녀가 가르치려던 바가 달랐을지는 몰라도 아무튼 매기는 교훈을 터득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에도 그녀의 손의 통증은 다 가시지를 않았다. 매기는 자기가 보고 듣는 얘기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서움과 당황함 속에서 아침 나절을 보냈다. 비참한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녀는 누구와 책상을 함께 사용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오후 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매기는 자리를 찾아 줄을 섰고 그녀의 시야가 드디어 맑아지기 시작해서 그녀의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게 되었다. 매를 맞은 창피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마음에 사무쳤지만 그녀는 머리를 높이 들고 그녀의 옆에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거나 귓속말을 하는 계집아이들을 모르는 척했다. 아가타 수녀는 회초리를 들고 앞에 섰으며 데클란 수녀는 줄지어선 아이들의 뒤에서 오락가락 서성거렸고 캐더린 수녀는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들의 교실 문 바로 앞쪽에 있는 피아노에 앉아서 4분의 2박자를 무척 강조하며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를 연주했다. 캐더린 수녀는 귀여운 아이들이 꼬마 병정들처럼 그 소리에 맞춰 행군을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며 몹시 흐뭇해했다. 세 수녀들 가운데 데클란 수녀는 나이를 15을 뺀다면 판에 박은 듯이 아가타 수녀 모습 그대로였고 그래서 캐더린 수녀만이 아직 조금이나마 인간적이었다. 나이는 겨우 30대였고 아일랜드 사람이었으며 정열의 꽃이 아직 완전히 시들지는 않아서 그녀는 아직도 가르침에서 기쁨을 찾았고 그토록 존경심을 품고 올려다보는 작은 얼굴들 속에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불멸의 영상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처럼 젊고 다정한 수녀 밑에서까지도 아가타 수녀 앞에서 하듯이 행동하도록 아가타 수녀가 매로 길을 들여놓은 가장 나이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다. 아가타 수녀 자신은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맡아서 유년기의 진흙으로부터 이성과 감정을 빚어내었고 중간 학년들은 데클란 수녀에게 맡겨졌다. 책상의 맨 마지막 줄에 안전하게 숨은 매기는 용기를 내어 옆에 앉은 집아이를 곁눈질로 힐끗 쳐다보았다. 앞니가 빠진 미소가 그녀의 겁에 질린 눈길을 맞아주었고 거무스레하고 약간 반짝이는 얼굴에 커다랗고 까만 눈이 그녀를 자신있게 쳐다보았다. 매기는 이제까지 자기가 보았던 사람 중에서 자기의 짝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내 이름이 뭐니? 연필 끝을 씹으면서 예쁜 계집아이가 말했다. 매기 클레어리안. 그녀는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그때 교실 앞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매기는 벌떡 일어나서 당황한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20명의 아이들이 다 함께 연필을 내려놓는 공허한 소음이 들렸고 팔꿈치를 몰래 책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소중한 종이를 한쪽으로 밀어내는 숨죽인 부스럭 소리도 났다. 잠시 후 아가타 수녀가 다가왔으며 매기는 공포에 질려 도망칠 구멍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목숨을 걸고 달아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뒤는 중간 학년 교실을 분리시킨 칸막이로 막혀있고 양쪽 옆에는 책상들이 잔뜩 있었으며 앞에는 아가타 수녀가 있었다. 책상 위에서 두 손을 꼭 쥐었다 폈다 하면서 수녀를 노려보고 있는 사이에 그녀의 야윈 작은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의교실에서 떠들었죠. 메간 매기의 애칭 클레어리. 아 그렇습니다. 수녀님. 무슨 얘기를 했나요? 제 이름을. 이름이라고? 아가타 수녀는 다른 아이들도 그녀의 경멸에 공감해야만 한다는 듯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코웃음을 쳤다. 이봐요 어린이들. 우리 학교에 클레어리 집안 아이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 그 이름을 광고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녀는 매기에게 돌아서며 다시 이렇게 말했다. 매기 클레어리, 내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서요. 이 무식하고 작은 야만인 같으니라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요. 매기는 길다란 머리카락을 얼굴 위로 나부끼며 자기 자리에서 황급히 나왔다. 매기는 겨우 손을 내밀었지만 아가타 수녀가 회초리로 내려치는 순간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손을 휙 치웠다. 아가타 수녀는 매기의 머리 꼭대기에 한데 묶은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꽉 움켜잡아 더 가까이 끌어 잡아당겼다. 손을 내밀어요, 매기 클레어리. 그 말은 엄하고 차갑고 쌀쌀 맞았다. 매기는 순간 아가타 수녀의 옷 앞쪽에 마구 토해냈다. 교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겁에 질려 숨을 죽이고 있는 사이에
아가타 수녀는 그녀의 검은 수녀복에서 마루바닥으로 구역질 나는 토사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얼굴은 분노와 놀라움으로 파랗게 질려 서 있었다. 그러다가는 회초리를 들더니 닥치는 대로 매기의 몸을 때렸으며 매기는 팔을 치켜들고 얼굴을 가리면서 몸을 사리고 아직도 구역질을 하면서 구석으로 달아났다. 아가타 수녀는 팔에 힘이 너무 빠져 회초리를 치켜들 수도 없게 되자 문을 손으로 가리켰다. 집으로 가요. 이 구역질라는 펠리시테 팔레스티나 서남부에 살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족속 꼬마야. 이렇게 말하고는 몸을 휙 돌려 데클란 수녀의 교실로 들어갔다. 매기에 미친 듯이 당황한 눈길이 스튜를 찾아냈는데 부드럽고 파랗고 초록빛인 눈에 연민과 이해를 가득 담은 오빠는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한다는 뜻을 나타내려는 듯 머리를 끄덕였다. 손수건으로 입을 닦으면서 그녀는 비틀거리며 문을 나와 운동장으로 나갔다. 학교가 끝나려면 아직도 2시간을 더 보내야 했으며 그렇다고 오빠들이 수업을 빼먹고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줄 수도 없었으므로 그녀는 혼자 집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젖은 빨래를 가득 채운 바구니를 들고 뒷문 쪽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던 휘인은 딸에게 걸려 거의 넘어질 뻔했다. 매기는 머리를 떨구고 뒤쪽 베란다의 계단 꼭대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머리카락의 끝은 끈끈했고 드레스의 앞자락에는 얼룩이 져 있었다. 짓누르는 듯이 무거운 바구니를 내려놓은 다음에 휘인은 한숨을 쉬면서 눈까지 내려온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이마 위로 쓸어 올렸다. 왜 이렇게 일찍 왔니?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아가타 수녀님 옷에다 온통 토해놓았어요. 저런 세상에 저걸 어떻게? 두 손을 엉덩이에 얹으면서 휘이가 말했다. 매도 맞았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매기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보나마나 아가타 수녀는 제 밥을 만난 듯 했겠구나. 휘이는 바구니를 치켜 올리고 비틀비틀 하다가 균형을 잡았다. 글쎄 매기야.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빠가 뭐라고 그러실지 기다려봐야 되겠다. 풀이 죽어버린 매기는 손으로 얼굴을 비비며 얼마 동안을 어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장간으로 가는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프랭크가 로버슨 씨의 앞말에 징을 박는 일을 막 끝내고 그 말을 뒷걸음질을 시켜서 마구간에 밀어넣으려고 했을 때 매기가 문간에 나타났다. 그가 몸을 돌려 그녀를 본 순간 이전에 학교에서 자신이 겪었던 비참한 여러 가지 일들이 그의 머릿속에 홍수처럼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토록 귀엽고 아기처럼 통통하고 착하고 순진한 그녀는 무자비하게 짓밟힌 듯 눈의 광채를 잃었고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아가타 수녀를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했다. 그는 연장들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은 다음 매기에게 다가갔다. 애 무슨 일이 있었니? 두 사람의 얼굴이 나란히 마주보게 될 때까지 몸을 굽히고서 그가 물었다. 아 프랭크. 얼굴이 뒤틀리더니 기어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한참 통곡을 한 후 그녀는 그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고 마구 매달려서는 다시 소리 없이 울었다. 클레어리 집안의 모든 아이들은 유년기를 벗어나기만 하면 마음속으로 울 뿐 절대로 소리내어 우는 법이 없었다. 잠시 후 매기가 잠잠해지자 그는 매기를 건초더미로 데리고 갔다. 매기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었다. 그 여잔 왜 우리들을 회초리로 때렸을까? 프랭크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는데도. 매기가 물었다. 프랭크는 그녀의 악취에 금방 익숙해져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매기야 우린 가난하단다. 그게 중요한 원인이지. 수녀들은 언제나 가난뱅이 학생들을 미워하지. 하지만 우리가 오브라이엔 집안처럼 부자이고 커다란 마차를 타고 학교에 갈 수 있다면 그들은 정신없이 우리들한테 아첨할 거야. 우린 성당에 풍금을 기부할 수도 없고 성물에 황금의 예복을 바치거나 수녀들에게 3마리나 마차를 제공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린 별것이 아니야. 나는 가끔 아가타 수녀가 나한테 고함을 지르던 일이 생각나. 그래 울어봐요. 소란을 떨어요. 프란시스 클레어리. 매기야 우린 그 여자한테 설설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난 제크, 휴이, 스튜에게 회초리를 맞아도 절대로 훌쩍거리지 말라고 했어. 그건 너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매기, 그 여자가 너를 아무리 심하게 때리더라도 울지 말아라. 너 오늘 울었니? 안 울었어, 프랭크 오빠. 그녀는 졸리운지 눈을 스르르 감으며 하품을 했고 엄지손가락은 입을 찾느라고 얼굴을 이리저리 더듬었다.
프랭크는 그녀를 건초 더미 위에 앉혀놓고 콧노래를 부르고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을 하러 갔다. 패디가 들어섰을 때는 매기는 몸을 쪼그리고 자고 있었다. 저 애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승마용 채찍을 내려놓고는 그의 늙은 워라 말을 창고의 마구간이 있는 쪽 끝으로 끌고 가며 패디가 프랭크에게 말했다. 엄마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매기가 야단을 맞고 집으로 쫓겨온 모양이더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넌 자세히 아냐? 프랭크는 분노가 가시자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매기가 아가타 수녀의 옷에다가 구토를 했대요. 이 말에 패디는 미소를 짓던 표정을 바꾸며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매기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저 애가 학교를 들어가게 되어 몹시 흥분했던 모양이구나. 글쎄요. 하여튼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부터 매기는 속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매기 때문에 늦어져서 모두 지각을 했대요. 그래서 애들은 벌칙으로 6대씩 맞았는데 매기는 자기가 잘못해서 늦은 것이니까 혼자만 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몹시 속이 상했나 봐요. 그런데 점심시간 이후에 또다시 아가타의 애칭 수녀는 매기를 두들겨 팼고 매기는 수녀의 옷에 빵과 잼을 토해버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 수녀는 화가 풀릴 때까지 회초리로 매기를 실컷 때리고는 집으로 일찍 돌려보냈대요. 그렇다면 벌은 받을 만큼 받은 셈이구나. 난 수녀들을 상당히 존경하는 편이지만 그들이 회초리에 열을 올리는 일만은 못마땅해. 미련한 우리 아일랜드 사람들의 머리통 속에다 기초 지식을 쳐넣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나도 알지만 오늘은 귀여운 우리 꼬마 매기가 학교에 들어간 첫날이란 말이야. 프랭크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응시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그를 남자 대 남자로 대해주며 얘기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에게는 충격 같은 일이었으며 그 때문에 그는 이제까지 품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반감도 잠시 잊었다. 그리고 그는 패디가 그렇게 아들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실제로는 아들들보다 매기를 더 사랑함을 깨닫게 되었다. 매기는 아주 훌륭한 애예요. 그렇죠? 패디는 매기를 쳐다보느라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는지 그저 의미 없이 고개만 끄덕거렸다. 말은 푸두둑 거리면서 입술을 안팎으로 불어댔으며 매기는 몸을 꿈틀거리며 돌아눕더니 눈을 떴다. 프랭크의 옆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자 그녀는 무서움에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벌떡 일어나 앉았다. 매기야, 오늘 무척 힘든 하루를 보냈겠구나. 패디는 그녀에게로 다가가서 그녀를 건초 더미에서 번쩍 드러내며 매기에게서 풍기는 악취의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더니 그는 어깨를 추스리고는 매기를 꼭 껴안아 주었다. 아빠, 나 회초리로 맞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 아가타 수녀의 됨됨이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앞으로도 또 있지. 패디는 어깨에 그녀를 무둥 태우며 웃었다. 매기의 구토는 변장을 한 축복이나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그 후에도 아가타 수녀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그녀를 회초리로 때렸지만 구토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히 피할 수 있을 만큼 거리를 두고 때렸으므로 힘껏 때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옆에 앉은 피부가 검은 그 아이는 와하인의 밝고 파란 카페를 운영하는 이탈리아 남자의 막내딸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테레사 아눈치오였고 그녀는 아가타 수녀의 관심을 끌 만큼 똑똑하지는 않았어도 아가타 수녀의 매의 표적이 될 정도로 우둔하지는 않았다. 빠진 이들이 다시 자라고 나니 테레사는 상당히 아름다웠으며 매기는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단짝이 되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테레사는 그녀를 카페로 데리고 가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 어른이 된 오빠 언니들을 소개해 주었다. 매기는 그들의 검은 피부에 매혹되었고 그들은 그녀의 황금빛 불꽃 같은 머리카락에 매혹되었다. 특히 커다랗고 아름다운 반점이 있는 회색 눈을 그들에게 돌렸을 때 매기의 모습은 천사 같았다. 매기는 어머니로부터 모든 사람이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양적 분위기를 물려받았고 아눈치오의 집안도 마찬가지였다. 아가타 수녀가 항상 칠판에 써놓는 난해한 것들을 매기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매기는 가 숫자들을 모두 보탠다는 것을 뜻하며 위에 있는 숫자에서 밑에 있는 숫자를 빼게 되어 결국은 처음보다 남은 것이 적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총명한 아이였으므로 만일 아가타 수녀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할 수만 있었더라면 명석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언정 우수한 학생은 되었으리라.
그러나 아가타 수녀의 그 송곳 같은 눈이 그녀 쪽을 향하고 그녀의 쉰 듯하고 메마른 목소리가 무뚝뚝한 질문을 던질 때면 매기는 어찌할 바를 몰라 생각도 잘 나지를 않았으며 말을 더듬곤 했다. 그녀는 읽기를 특히 좋아하여 그것에서 황홀감을 느끼기까지 했으나 아가타 수녀가 큰 소리로 한 귀절 읽으라고 일으켜 세우기만 하면 그녀는 항상 교실의 다른 아이들이 모두 그녀를 비웃는 듯하여 얼굴이 새빨개지며 벌벌 떨곤 했다. 왜냐하면 꾸짖기 잘하는 아가타 수녀가 항상 조롱거리로 삼는 것은 맥이었으며 아가타 수녀는 그녀가 애써 해온 숙제를 지저분하게 해온 본보기로서 학생들에게 돌려보게 하곤 했기 때문이었다. 부유한 집의 아이들은 지우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매기가 가지고 있는 지우개라고는 손가락뿐이었으므로 그녀가 해온 숙제는 항상 지저분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에서 보낸 처음 1년 동안에 매기는 아기다운 통통함을 잃었고 무척 야위기만 했을 뿐 키는 거의 자라지 않았다. 그녀는 속살이 나올 때까지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생겼다. 그래서 가끔은 아가타 수녀에게 이끌려 물어뜯은 손톱이 얼마나 흉한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하기도 했다. 휘인은 쓴 노예즙이 담긴 병을 꺼내 그 고약한 약을 매기의 손가락 끝에 다 발라주었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 그녀가 이 쓰디 쓴 노예즙을 씻어버리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매기는 학교의 다른 계집아이들이 그녀의 손끝에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아버리자 굴욕을 느꼈다. 테레사 아눈치오와의 우정은 그녀에게 삶의 기쁨이었고 학교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낙이었다. 그녀는 테레사의 허리를 감고 커다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얘기하기를 좋아했으므로 공부 시간에도 노는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테레사는 외국인 집안이었으므로 그녀의 집안 이야기라든가 그녀의 수많은 인형, 진짜 버드나무 무늬를 넣어 만든 찻잔 세트 등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를 했다. 매기는 그 찻잔 세트를 보고 얼이 빠져버렸다. 모두 108개로 이루어진 그 세트는 자그마한 축소판 컵과 접시와 쟁반, 차 주전자와 설탕 종지와 우유 주전자와 크림 주전자 그리고 인형들이 쓰기에 꼭 알맞은 크기로 만든 작은 나이프와 스푼 등으로 되어 있었다. 테레사는 이탈리아 집안이었으므로 한껏 정열적인 사랑을 받았다. 또한 아버지의 재력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서 그녀에게는 장난감과 인형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녀는 매기를 불쌍하게 생각했다. 어머니에게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고 키스를 하지 못한다고? 불쌍한 매기. 매기는 잘 웃어주고 뚱뚱하고 키가 작은 테레사의 어머니를 보면서도 날씬하고 웃을 줄 모르는 그녀의 어머니도 자기를 껴안고 키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포옹과 키스에 대한 상상은 버드나무 무늬의 찻잔 세트보다 그녀의 마음을 훨씬 덜 차지했다. 저렇게 섬세하고 저렇게 얇고 가볍고 저렇게 아름답다니. 아, 만일 나한테 버드나무 무늬의 찻잔 세트가 있다면 푸른빛 쟁반에 하얗고 짙은 푸른빛 잔을 받쳐서 아그네스에게 오후의 차를 줄 수가 있을 텐데. 학기가 끝나갈 무렵인 12월이 되어 본격적인 겨울이 가까워졌을 때 매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품는 욕망을 얼마나 값비싸게 사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스토브 근처에 높다란 둥근 의자 위에 앉아 있었고 휘인은 보통 때처럼 매기가 학교에 가기 전에 머리를 빗겨주고 뒷머리를 말아준 다음 앞머리를 끌어올려 하얀 호박단 리본으로 묶어주었다. 그것은 매기에게나 어머니에게나 꽤 성가신 일이었다. 그러나 매기의 머리카락은 저절로 돌돌 말리는 성질이 있었으므로 어머니는 그것을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머리카락이 빳빳한 계집아이들은 머리가 자라면 흐느적거리는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들처럼 멋지게 곱슬거리는 웨이브를 만들어 보려고 무척 애를 쓰며 고생을 하기 때문이었다. 다른 모든 계집아이들은 특별한 경우에만 머리를 말 생각이었던지 머리를 닦고 학교에 왔지만 휘인은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생각이 단호했으니 시간을 내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매기의 머리를 항상 말아주었다. 날마다 머리를 말아서 그 아름다움이 많은 학생들의 눈에 띄게 되자 매기는 많은 시기심과 부러움을 받게 되었다. 괴로운 과정이었지만 매기는 언제부터 머리를 말기 시작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의식하지도 못했다. 그녀의 생일은 이틀이 남았다. 그녀는 둥근 의자에 매달려 버드나무 무늬 찻잔 세트에 대한 공상을 했다. 와하인 백화점에 한 벌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 값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벌이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갑자기 휘이가 소리 질렀다. 하나님 맙소사. 패디는 어리둥절해졌으니 그녀가 이제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그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걸 봐요. 패디가 볼 수 있게끔 머리카락을 햇살이 비치는 곳으로 들어올리면서 휘이가 말했다. 매기의 머리카락에는 가닥마다 작고 하얀 것들이 무더기를 지어 달라붙어 있었다. 이가 있구나. 패디가 말했다. 바브와 제크와 휴이와 스튜도 구경을 했고 아버지처럼 그들도 멀찌감치 거리를 두었는데 프랭크와 휘이만이 최면이라도 걸린 듯이 매기의 머리카락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으며 매기는 비참하게 몸을 도사리고 앉아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범했는지 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패디는 윈저 의자에 묵직하게 앉아서 불을 노려보며 눈을 껌벅였다. 그 거지같은 이탈리아 계집애 때문이야. 마침내 그는 입을 열고 휘이에게 얼굴을 돌렸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망할년 되지만도 못한 더러운 것. 패디. 휘이가 놀라서 숨을 몰아쉬었다. 엄마 왜 그래요? 매기가 겨우 입을 열었다. 자, 이것 좀 봐라. 내 머리카락에는 온통 이런 것들이 들끓고 있어. 매기의 눈앞으로 머리카락을 내밀면서 어머니가 대답했다. 매기는 보다 털이 많은 곳을 찾아 휘이의 맨살 위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작은 것을 보고는 울기 시작했다. 패디가 매기를 보고 분노가 더욱 일어 고함을 지르며 부엌에서 서성거리는 동안 프랭크는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가마솥에 불을 떼기 시작했다. 패디는 결국 뒷문 안쪽 벽에 옷걸이가 줄지어 달린 곳으로 가서 모자를 꺼내어 머리에 푹 눌러 쓰고는 못에 걸린 길다란 말채찍을 꺼내 들었다. 휘, 나 와하인에 가겠소. 그리고 아가타 수녀를 만나서 이 투성이 애들을 학교에 들여놓은 그 여자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겠소. 패디, 진정해요. 만일 이가 그 계집애 때문이 아니라면 어떡하시게요? 설사 그 계집애한테 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애도 매기처럼 다른 애한테서 옮았는지도 모르잖아요. 휘이는 혹시 다른 아들들한테도 이가 옮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 사람씩 꼼꼼하게 머리카락을 살펴보았고 맨 마지막으로 프랭크 머리를 본 다음 그에게 자기 머리를 살펴보게 했다. 매기가 당한 애구는 다행히도 다른 아이들은 당하지 않았다. 빨래를 삶는 가마솥에 물이 끓기 시작하자 프랭크는 걸어두었던 접시 닦는 통을 끌어내려 거기에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반씩 채웠다. 그런 다음 에바브부터 머리를 감기 시작했다. 한 사람씩 머리를 통에다 잠깐 동안 담그고는 석유 몇 컵을 그 위에다 끼얹고 지저분하게 뒤엉킨 머리를 통째로 비누로 감았다. 석유와 잿물이 살갗에 닿으니 쓰라렸다. 사내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비비고 머리를 긁으면서 모든 이탈리아 놈들에게 복수를 하리라 별렀다. 휘이는 그녀의 바느질 바구니로 가서 커다란 가위를 꺼내왔다. 그리고 매기에게로 가서는 손에 가위를 들고 아름답게 쏟아져 내린 머리카락을 노려보았다. 그러더니 그녀는 매기의 머리카락을 마구 자르기 시작했다. 싹둑, 싹둑. 마침내 머리카락이 모두 마루바닥에 반짝이는 무더기를 이루며 쌓였고 머리에 여기저기에 불규칙하게 매기의 하얀 살같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애를 삭발해야 되겠구나. 입술을 꼭 깨물며 그녀가 말했다. 즐겁을 하면서 프랭크가 손을 저었다. 아, 엄마 안 돼요. 석유만 흠뻑 뿌리면 충분할 거예요. 제발 삭발은 시키지 말아요. 매기는 작업 탁자로 이끌려가서 통 위로 몸을 숙였고 머리 위에 석유를 한 컵 부은 다음 머리카락을 부식제 비누로 문질렀다. 충분히 씻어낸 다음 부식제 덩어리로 눈을 문지른 탓인지 그녀는 눈이 멀 지경이었으며 얼굴과 머리 가죽에는 온통 작은 물집이 줄줄이 일어났다. 프랭크와 휘이가 머리를 감은 다음에 프랭크는 양을 씻는 세척제로 부엌 바닥을 문질렀다. 부엌이 병원만큼이나 살균이 된 다음에 그들은 침대들마다 혼이불과 담요를 벗겨내 삶고 짜고 널고 하면서 나머지 하루를 보냈다. 다음 날 아침에 매기는 자기가 다른 날처럼 학교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공포에 질렸다. 엄마 난 싫어요. 이런 꼴로 아가타 수녀님이 있는 학교에 가기 싫어요. 손으로 머리를 잡아 뜯으면서 그녀가 신음하듯 말했다. 아, 아니다. 넌 갈 수 있어, 매기야. 프랭크는 매기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어머니는 못 본 채 하면서 대답했다. 그래야 너도 버릇을 좀 고치지. 결국 매기는 머리를 갈색 비단 보자기로 싸고 끌려가듯 학교에 갔다.
아가타 수녀는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쉬는 시간에 짓궂은 계집 아이들이 매기의 머리꼴을 보려고 스카프를 낚아챘다. 물이 줄줄 흐르는 그녀의 머리는 흉측했다. 순간 바부가 쫓아와서 동생을 크리케트 경기장의 한적한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매기 그 애들을 무시해버려. 그녀의 머리에 스카프를 엉성하게 매주고 뻣뻣한 어깨를 쓰다듬어주면서 그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후 클레어리 아들들이 모두 모였고 그들은 종이 울릴 때까지 매기를 지키면서 앉아 있었다. 테레사 아눈치오는 머리를 삭발하고 점심시간에 잠깐 학교에 왔다. 그녀가 매기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오빠들이 재빨리 그녀를 밀어내버렸다. 뒷걸음질을 치면서 그녀는 주먹을 쥐고 오른쪽 팔을 허공에다 휘두르며 소리소리 질렀다. 난 내가 미워. 밉단 말이야. 그녀는 몸을 돌려 고함을 지르며 운동장에서 달아났다. 매기는 머리를 치켜들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어떤 어린이든지 학교에 가는 날 생일을 맞게 되면 그의 생일 축하는 토요일로 연기되는데 매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날 그녀는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버드나무 무늬의 찻잔 세트를 받았다. 그것은 프랭크가 틈을 내어 정성스럽게 만든 아름답고 새파란 탁자와 의자들 위에 놓여졌고 휘이가 틈틈이 만든 새파란 드레스를 입은 아그네스는 자그마한 2개의 의자 가운데 앉혀졌다. 매기는 조그마한 그릇마다 특색 있게 하얗고 파란색으로 디자인된 것을 너클 잃고 쳐다보았으며 그 외에도 환상적인 나무들과 장식 무늬의 작은 탑, 아름답게 쌍을 지어 고정시킨 새들과 꼬불꼬불한 다리를 건너 달아나는 모습 등 여러 가지 모양의 도안들을 쳐다보았다. 너무나 갖고 싶으나 절대로 가질 수 없으리라 생각되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렇듯이 막상 버드나무 무늬의 찻잔 세트를 갖게 되니 그것들이 지니고 있던 마력은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는 희미하게나마 식구들이 그 물건을 자기에게 주려고 얼마나 배를 굶주려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조그맣고 네모난 차 주전자에다 아그네스를 위해 열심히 차를 끓이고는 나머지 의식을 황홀한 척하면서 치루었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한 개라도 깨뜨리거나 금이 가게 하지 않으면서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악착같이 사용했다. 1917년 성탄절 이틀 전에 패디는 그가 보는 주간 신문과 도서관에서 새로 가져온 책 한 더미를 집으로 가져왔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신문이 책보다 먼저 프랭크의 눈길을 끌었다. 신문의 편집자들은 아주 가끔 뉴질랜드까지 흘러들어오는 멋진 미국 잡지들을 흉내내어 신문을 희한한 기획기사로 채울 때가 있는데 이번 주간 신문에는 거의 전체에 걸쳐 전쟁에 관한 기획기사가 실린 것이었다. 신문에는 갈리폴리의 가파른 절벽으로 물밀듯 들이닥치는 엔잭 부대 제1차 대전 시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질랜드 연합군의 흐릿한 사진과 오스트레일리아 병사의 용맹을 칭송하는 긴 기사들과 빅토리아 십자 훈장이 처음 생겨난 이후 그것을 수여받은 모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사람들에 대한 기사와 군말을 타고 칼을 휘두를 준비를 갖추고 정이 늘어진 모자에 치켜 올린 쪽 옆구리 밑으로 길고 은빛 나는 깃털을 늘어뜨린 어느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병을 그린 멋진 전면 판화가 실려 있었다. 프랭크는 신문을 집어들고 탐욕스럽게 기사를 읽으며 눈을 음산하게 반짝였다. 아버지, 저는 가고 싶어요. 신문을 탁자 위에 놓으면서 엄숙하게 그가 말했다. 휘이는 깜짝 놀라 얼굴을 돌리다가 스튜를 스토브 위에 잔뜩 엎질렀으며 패디는 읽던 책을 놓고 윈저 의자에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너는 전쟁에 나가기에는 너무 어려. 프랭크. 패디가 말했다. 안 해요. 저는 어리지 않아요. 전 17살이나 되었잖아요. 아버지, 전 어른이에요. 홍로들과 투르크인들이 우리 병사들을 돼지처럼 잡아 죽이고 있는데 왜 전 여기에 앉아 있어야만 하나요? 넌 나이가 모자라서 받아주지도 않을 거야, 프랭크. 아버지가 반대만 안 하시면 그들은 받아줄 겁니다. 프랭크는 검은 눈을 패디의 얼굴에 고정시킨 채 재빨리 말대꾸를 했다. 하지만 난 반대야. 현재 일자리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집에서 너 하나뿐이고 우린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잖니. 하지만 전 군대에서 봉급을 받게 돼요. 패디가 웃었다. 군대에서 주는 푼돈 말이냐? 그건 와하인에서 대장장이 노릇을 하여 버는 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적은 액수야. 하지만 전 그곳으로 가겠어요.
대장장이보다는 훌륭한 인물이 될 기회를 찾을지도 모르니까요. 어쩌면 이런 기회는 다시는 안 올지도 몰라요, 아버지. 헛소리 마라. 얘야, 전쟁처럼 한심한 짓거리가 또 어디 있겠니? 난 1000년 동안이나 전쟁을 치룬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전쟁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알고 있단다. 넌 보어 전쟁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니? 와하인에는 자주 가는 편이니까 다음번에는 주의해서 들어봐라. 영국 놈들은 자기들의 소중한 병력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엔잭 병사들을 밀어넣어 적의 포화를 위한 밥으로 사용했지. 갈리폴리처럼 쓸모도 없는 곳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놓고 주둥아리만 놀리고 있는 처칠의 꼴을 봐라. 5만 명 가운데 1만 명이 죽었지. 그런데 너는 영국을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간단 말이냐? 식민지를 피를 빨듯 착취한 것 말고는 영국이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었지? 만일 내가 영국으로 간다면 영국인들은 내가 식민지 사람이라고 깔볼게다. 그렇지만 아버지, 전 입대를 하고 싶어요. 아무리 내가 입대하고 싶다 해도 난 찬성할 수가 없어. 그리고 넌 군인이 될 만큼 크지가 않아. 프랭크는 낯을 붉히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자격 미달이란 그에게는 무척 괴로운 약점이었기 때문이다. 학교를 다닐 때 그는 반에서 키가 가장 작은 소년이었으며 그래서 누구보다도 싸움을 곱절이나 했다. 최근에는 발육이 중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그 까닭은 나이가 17이 되었어도 14살 때나 똑같이 키가 5피트 3인치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하는 대장장이 일은 그에게 힘을 주었다. 프랭크 같은 사람을 위해 패디가 의식적으로 직업을 선택해 주었더라도 이보다 더 적절한 일은 고르지 못했으리라. 온통 힘으로만 뭉쳐진 그는 나이 17의 싸움에서 진 일이 없었고 벌써부터 타라나키 반도 어디에나 그의 소문이 자자했다. 그의 모든 분노와 욕구불만과 열등감은 싸움으로 발산이 되었고 그것이 뛰어난 신체 조건과 우수한 두뇌와 악착스러움과 굽힐 줄 모르는 의지력과 결합이 되었으므로 아무리 크고 힘센 사람이라도 그와 맞서지를 못했다. 키가 크고 억센 사람일수록 프랭크는 더욱 그들을 땅바닥에 때려 눕히고 싶어 했다. 그는 키가 6피트 3인치이고 말을 번쩍 들 수 있는 젊은이를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려 눕힌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기운이 있고 없고는 사람의 몸집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을 한 마리 번쩍 들어 올렸다. 그의 악착스러움이 워낙 널리 알려진 탓인지 사람들은 그와 대면하려조차 하지 않았다. 이 엄청난 인물의 아버지인 패디는 프랭크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고 존경을 받으려는 프랭크의 투쟁을 이해는 했지만 싸움으로 대장 간의 일이 방해를 받을 때에는 화를 내었다. 프랭크와 마찬가지로 덩치가 작은 남자였던 패디도 자신의 용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싸움을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매기는 몸을 일으키고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프랭크, 꼭 가야만 한다면 할 수 없지. 매기야, 넌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잖아. 엄마가 확인하러 가기 전에 어서 돌아가야지. 어서 가. 그 말에 매기는 다른 생각이 모두 달아났다. 그녀는 머리를 숙여 질질 끌리는 가운의 뒷자락을 손을 휘저어 잡아 다리 사이로 끌어올리고 뾰족한 나무 조각들을 맨발로 걷어차며 뛰어갔다. 아침이 되니 프랭크는 떠나고 없었다. 부엌에서 다른 아이들은 식탁 둘레에 앉아 있었고 패디의 의자는 비어 있었다. 프랭크의 의자도 마찬가지였다. 아침을 먹고 난 휘이는 시무룩한 표정이었다. 바브는 매기에게 말했다. 프랭크가 와하인에 간 거나 아닌지 모르지. 아냐, 바보야. 군대에 들어가려고 떠났어. 아, 나도 같이 갈 수 있을 만큼 컸다면 좋았을 텐데. 바브는 어깨를 추스리며 너는 어쩔 수 없이 계집애로구나. 그런 어리석은 소리만 하는 것을 보니 라고 말했다. 보통 때는 성미를 돋구는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매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흘 후 경찰이 프랭크를 다시 끌고 왔다. 호송 책임을 맡은 경찰관은 프랭크의 반항이 대단했다고 패디에게 말했다. 대단한 아드님을 두셨군요. 싸움을 아주 잘하는. 군인들이 비상에 걸려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계단을 내려가 군인 둘을 꽁무니에 차고 거리고 뛰어들었죠. 만일 순찰 중인 경관과 마주치지 않았더라면 도망쳤을 겁니다. 정말로 싸움 한판 대단했죠. 체포하는 데에 5시간이나 걸렸으니까요.
그는 프랭크에게 채워진 무거운 쇠사슬을 풀어주고는 앞문으로 거칠게 밀어넣었다. 비틀거리다 패디의 몸에 부딪히자 프랭크는 마치 벌에 쏘이기라도 한 듯이 몸을 움츠리며 비켰다. 바브와 제크와 휴이는 뻣뻣하게 서서 프랭크가 또 한바탕 싸움을 벌이기를 바랐고, 평화스럽고 동정적인 영혼을 지닌 스튜어트는 조용히 구경만 했으며, 매기는 두 손을 뺨에 대고는 혹시 누가 프랭크를 해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 고통스럽게 그들 사이를 비집고 다녔다. 그는 어머니를 쳐다보려고 얼굴을 돌렸다. 어머니와 아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어둡고 괴로운 마음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경멸적이고 냉혹한 패디의 무섭고 파란 눈길에 프랭크는 그만 풀이 죽었다. 그날로부터 패디는 평범한 인사 이외에는 아들과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끝없는 하늘에서 날개를 잘려 노래를 잇고 침묵 속에 잠겨 새장으로 끌려온 찬란한 새처럼 창피하고 난처해진 프랭크가 가장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은 동생들이었다. 매기는 휘이가 저녁에 한 바퀴 돌고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린 창문으로 꿈틀대며 기어나가 뒷마당을 건너갔다. 프랭크 오빠, 어디 있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가락으로 더듬거리며 칠흑같이 어두운 헛간 속으로 더듬더듬 들어가며 마치 무대에서 이야기하듯 속삭였다. 매기야, 여기 있다. 생명이나 정열이 조금도 담겨있지 않은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목소리로 방향을 짐작하고 건초 속 그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 프랭크 곁으로 파고 들어가 팔을 그의 가슴 위로 뻗었다. 아, 프랭크 오빠 돌아와서 정말 기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의 연민 어린 동정심은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그는 고통으로 뭉친 그의 몸을 꼬면서 천천히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이제 자신의 기쁨을 의식할 만큼 성숙하고 여인다워진 매기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프랭크의 슬픔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를 토닥거려 주었다.